인터넷 주소창에 ltree.kr을 입력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 1월 5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일면에 CES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개막을 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CS 관련 기사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A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밤거리 질주하는 아이오닉, 커피 마시고 카톡 보내고 손발 해방, 그런 머릿기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 관련 얘기인데요. 3일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랍니다. 3일날 라스베가스 한복판 도심을 약 한 4.3km 정도 구간이 되는데요. 여기를 자율주행에 성공을 했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게 뭐냐면 승차감이 다소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요. 앞에 있던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옮기면 그보다 앞서가던 차량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다소 급하게 끌어올렸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를 할 때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보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좀 다소 떨어진 게 아쉬웠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좋은 점도 있다고 하네요.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분이 아마 시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율주행차에 좀 탑승을 하셔갖고 체험을 해보고 나서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야간 자율주행이 거의 성공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요,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 그런 도심을 운행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면 이제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는 그냥 거의 다 직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횡단보도나 중간에 이런 교차로 이런 것도 거의 없고. 반면에 도심은 굉장히 복잡하죠. 예, 교차로도 엄청나게 많고, 일방통행인 도로도 많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 신호등도 많고, 사람도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형지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고속도로에 비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낮에 주행하는 것보다 야간에 주행하는 게 더 어렵다. 왜냐하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물체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우리가 요즘 광공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밤이 거의 대낮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 하도 불을 켜대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도 높고, 그래서 어려운 건데, 아까 말했지만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밤에 야간에 운전을 했다고 시승 행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비교적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런 면에서 이 야간 자율주행을 자신있게 공개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현대차가. 그런 면에서 좀 높이 평가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반 차량하고 이 자율주행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외관상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율주행차들이 보면은 외관상 특징이 있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덕지덕지 이거 저거를 잔뜩 붙여놨어. 자동차 겉에다가. 대표적인 게 자동차 지붕에다가 무슨 바켓스 같은 거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바켓스. 그게 뭐냐면 레이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저. 원통형 바켓스 모양을 띠고 있는 레이저. 아니면 차량 안에 내부에다가도 이것저것 전장 부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종 장비들을 잔뜩 그냥 배치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는 그런 게 거의 없었다.
그래서 기존 그 아이오닉 그 자동차에다가 세 개의 라이더, 요건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센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개의 라이더와 세 개의 레이더, 두 개의 카메라를 추가해서, 예, 기존의 그 자율주행차와 비교했을 때 좀 깔끔하다. 예, 외관상, 뭐 내부도 그렇고. 그게 좀 두 번째 장점이다. 뭐 기자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 같은 면에 예, 뭐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요. 그 크라이슬러라고 아시죠? 예, 자동차 메이커죠.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가 콘셉트카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콘셉트카를 공개를 했답니다. CES에서. 그래서 그 자동차를 집, 사무공간에 이은 그 제3의 공간으로 정의를 내리고 차 안에서 운전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능을 갖췄다고 하네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일단 내부 공간은 의자를 그 자동차 시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위치도 앞뒤로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동차 내부의 그 버튼을 모조리 다 없앴답니다. 없애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기능은 터치 스크린으로만 조작하게끔. 그래서 그 내부 전면에 있는 스크린에는 자동차 상태는 물론 운행하는 동안 주변 자동차의 움직임까지 모두 3D로 표시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 측은 업무를 보거나 찾아가는 식당을 미리 예약하는 용도 등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또한 그 이 컨셉트카인 포털은 운전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하고 최적의 온도와 시트의 높낮이 등을 알아서 맞춰준다. 아, 정말 첨단 기능이네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 이 자동차에 그 삼성전자에서 그 만든 360도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기어 360이라고. 예. 그게 여기 뭐 센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탑재가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터리에 이어서 이제 이것도 뭐 전장 부품이라고 해야겠죠. 예. 요런 게 이제 최초로 장착이 됐네요. 삼성전자께, 삼성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 카메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동안 뭐 다시 또 말하지만 바이오, 자율주행차, 로봇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라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그 자율주행차와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품? 뭐 그게 뭐라고 했죠?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카메라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여기도 지금 카메라 얘기가 또 나와서 예. 그 사이드 밀러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보면 그 양쪽 좌측 우측에 보면 사이드 밀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드 밀러가 이제 제가 보기엔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예. 없어질 거고요. 그 없어지면 어떡하냐?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방, 후방, 그리고 측방 각종 그 센서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다 대처를 할 거다. 예. 그래서 사이드 밀러가 없어질 것이다. 예.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A5면에요. 그 CES 관련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는 그 TV 얘기가 나왔네요. TV. 화질 종결자 선언한 QLED TV. 드라마 배경음악도 바로 알려줘. 그냥 뭐 삼성 얘기 같은데요. 요 QLED TV하고 OLED TV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지지진한 방송인가? 거기서 좀 비교적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 그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예. 근데 요 QLED TV 관련 기사, 이번 관련 기사는 뭐 별게 없네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했던 그 얘기가 좀 많이 그 중복이 되고 있고요.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음성인식 관련 부분인데요. 요 기사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능형 음성인식 기능도 탑재했다. 음성만으로 채널 번호뿐 아니라 드라마 채널, 골프 채널 등 장르별 검색이 가능하다. 화면의 밝기 조절 등 TV 메뉴 기능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음성으로 게임 이름만 불러도 TV가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한다. 예. 뭐 사물인터넷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TV하고도 대화해야 돼. 예. 그래서 저는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1인 가구, 1인 가구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밥도 이제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술도 혼자 처먹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뭡니까? 아니 사람이 말을 하고 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 참 지금까지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네. 예. 뭐 테레비하고 대화하면 되겠네요. 예.
TV야,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재밌는 거 뭐 해? 그럼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TV 켜? 그럼 켜고, TV 꺼? 그럼 끄고요. 또 TV 켜? 그럼 얘가 가끔 또 반항할 때도 있겠지. 어? 공부나 이 새끼야.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무슨 TV를 봐? 닥쳐! 뭐 이렇게 TV가 또, 예, 그렇게 엄마 잔소리를 또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됐네. 예.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살면 어떡하나 걱정을 제가 많이 했는데, 예. TV하고도 떠들어, 냉장고하고도 떠들어, 세탁기하고도 떠들어. 예. 그래서 그 음성인식 기술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지난번에 셀바스 AI 이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TV뿐만이 아니라, 진짜 조금 전에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각종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기밥솥, 뭐 냉장고하고도 전부 다 음성인식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음성인식 기능, 음성인식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질 거다. 뭐 그런 예상을 또 많이 해봅니다. 예. 뭐 로봇이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로봇. 로봇은 말할 것도 없죠. 로봇도 뭐 인간의 말귀를 알아먹으려면은, 예? 사람 목소리를 딱 듣고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추세죠, 추세. 그 바로 밑에, 예, 삼성의 QLED TV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예? 쌍둥이, 또 세트처럼 누가 나와야 될까요? 삼성이 나왔으니까 LG가 나와야 된다. 예. 왜냐? 저놈의 하여튼 삼성 때문에 영원한 2등 LG. 예, 속 터져 정말.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가. 예. 올레드 TV는 벽지처럼 얇아진다. 이런 머리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올레드 TV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LG 시그니처라는 요즘 TV 광고도 많이 하죠. 프리미엄 뭐 가전 브랜드라고 이제 만든 거죠. LG전자가. 근데 LG 시그니처 OLED TV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TV 중에서 가장 고가랍니다. 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LG 시그니처 OLED TV의 특징이 고가인 것도 있지만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2.5mm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번에 LG 시그니처 OLED TV하고 하나가 더 붙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W. 그래서 더럽게도 기네. LG 시그니처 OLED TV W. 요게 이제 뭐 신제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 W는 월, 벽을 영어로 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글자를 딴 거라네요. 그래서 이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LG 시그니처 OLED TV 두께가 아까 2.5mm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요거의 절반도 안 되는 1mm 이하가 될 전망이랍니다. 1mm. 그러니까 TV의 두께가 1mm도 안 돼. 0.9mm 뭐 이래. 정말 대단하네요. 엄청 얇습니다. 얇으네요. 그래서 이게 뭐 마치 벽지하다 같다. 그래서 월, 즉 W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빛을 쏴주는 흔히 말하는 액정, 즉 백라이트 유닛 그게 필요가 없고 요 유기발광 다이오드다 보니까 유기물이 스스로가 빛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 만드는 게 가능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예. 같은 면에요. 저 맨 밑에 코딱지만하게 또 기사가 났네요. 퀄컴 관련 기사입니다. 퀄컴은 지난번에 제가 안 좋은 기사를 좀 전해드렸죠. 예. 과징금 폭탄 맞았다. 근데 또 이렇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신제품을 내놨답니다. 예. 기사 보겠습니다. 갤럭시 S8, LG G6 등 올해 출시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두뇌가 공개됐다. 그 두뇌가 뭐냐?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 835라는 이름의 두뇌다. 요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통신 칩셋을 말하는 겁니다. 통신 칩셋. 그래서 요즘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그거와 GPU, 그 다음에 통신용 모뎀, 이게
하나의 칩으로 다 통합이 돼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퀄컴에서 만든 그 이름이 스냅드래곤 835라는 그 칩셋 이름을 공개했다 이겁니다. 그 칩셋을. 케이스 크래신 퀄컴 제품 관리 담당 부사장은 올해 출시될 고급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게 아까 말했던 거죠. 갤럭시 S8이나 뭐 LG G6 이런 거.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이 제품을 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 신제품 스냅드래곤 835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사이즈가 이전 모델 대비해서 35% 줄었고요. 즉, 더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네. 그리고 전력 소모도 25%나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전력 소모가 4분의 1이 줄었다는 거는 뭡니까?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충전으로.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퀄컴 이사 말을 빌리면요, 스냅드래곤 835 모델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연속 음성 통화를 하루 이상, 음악 재생은 5일 이상, 초고화질 4K 비디오 재생과 녹화는 각각 8시간과 3시간 이상 할 수 있다. 현재 배터리로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하는 VR, 가상현실이죠. VR 게임도 2시간 이상이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 대단한데요. 그러면 이게 갤럭시 S8이나 LG G6 곧 출시될, 제가 보기엔 뭐 3월이나 4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 스마트폰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 번 배터리 충전으로. 좋은 일이네요. 국제면이고요. 트럼프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일자리 되찾겠다는 트럼프. 이번엔 GM 정조준, 이런 머릿기사네요.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 읽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3일 트위터를 통해 GM은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GM이 지난해 6월부터 소형 승용차인 크루즈를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서 무관세로 미국에 가져와 팔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또 트럼프 아저씨가 트위터에다 대고 또 한마디 또 씨부리셨네요. GM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네요. 트럼프의 트위터에 대한 반응은 의외로 포드에서 먼저 왔다. 1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멕시코의 소형차 공장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누가? 포드가. 쫄았어. 참 웃기네요. 트럼프는 GM에다 대고 얘기를 한 건데, 왜 엉뚱한 포드가 멕시코에다 공장 안 지을게요, 이렇게는. 참, 이거는, 누가 한마디 그거죠. 누가 이렇게, 똥 싸고 있는데 옆에서 괜히 휴지 들고 지가 힘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 비유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죠.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나프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트럼프가 그랬죠. 한미 FTA도 대통령의 지가 당선이 되면 재협상하겠다 그랬었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즉 나프타도 손을 보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뭐냐면요. 북미 말 그대로 북미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요 3개국이 서로 수출 수입, 즉 무역을 할 때, 교역을 할 때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뭐 그런 협정입니다.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 같은 경우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GM은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미국에다 안 짓고 멕시코에다 지은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다 만들어 갖고 미국으로 수출을 해도 되니까. 왜? 그렇게 되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다 그냥 파는 거랑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어 갖고 미국으로 수출해서 미국 시장에다 대고 파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멕시코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이 그걸 수입해다 오는데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랑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자동차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거나 멕시코에서 만들어 갖고 미국으로 수출해서 미국 시장에다 팔아먹거나 자동차 가격이 똑같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까 별 상관없다. 매출에도 별 영향이 안 간다. 근데 반면에
그렇게 되면 그 생산자인 GM은 훨씬 더 이득을 봅니다. 그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해서 팔아먹는 게 미국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공장 만들어갖고 거기다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야. 왜요? 왜 이득일까? 원가가 많이 줍니다. 비용이 많이 줄어. 왜? 멕시코 사람을 고용하면 되니까. 멕시코에다 공장 차려놓고 현지인, 즉 멕시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미국에다 팔면 되니까. 인건비가 싸단 말이지. 미국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멕시코 사람 쓰는 게 인건비가 더 싸. 근데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이 트럼프가 시참마로 열이 받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GM만의 문제겠습니까? 예. GM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대표, 뭔가 좀 본보기,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GM을 콕 꼬집어서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얘기한 거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트럼프가 막 대놓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 이렇게. 그리고 그 캐리어라고 유명한 그 에어컨 만드는 제조업체죠, 캐리어. 여기다가는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옮기려고 했었는데 캐리어가 그걸 막기 위해서 당근까지도 줬었죠. 뭐 세금 깎아줄게. 그러니까 멕시코로 공장 옮겨가지 마. 이렇게 돼갖고 결국엔 캐리어가 그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는 계획을 백지화한 적도 있고요. 뭐 맞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자는 해외로 생산 공장을 옮긴 회사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 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제는 관세 매기겠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캐리어처럼 옮길까 하다가 뭐 35% 관세를 매긴다고? 안 옮기겠죠 뭐. 안 옮기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죠. 예. 그래서 여기 기사 좀 더 보면은요. 그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가 공장 이전과 세금 등 다양한 기업 전략에 대한 비상계획을 지금 다시 짜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무관세와 낮은 생산 비용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까 다 말씀드렸죠.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무관세, 관세 안 매긴다고 했잖아. 그리고 낮은 생산 비용. 이건 왜요? 멕시코 사람 그 인건비가 훨씬 더 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짜놓은 글로벌 생산망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예. 기아 자동차도 멕시코에 공장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로도요, GM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자동차 이름이잖아요. GM에서 생산한 크루즈. 그 크루즈가 원래 미국의 그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그 담당을 해서 그 크루즈를 거기서 만들었었는데 1200명을 해고하겠다고 GM에서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1200명 그 노동자를 다 자르겠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헤드라인 머릿 기사가 뭐였어요? 일자리를 되찾아 오겠다는 트럼프. 이번에는 GM 정조주. 그래서 뭐 한미 FTA, 그다음 TPP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트럼프가 거의 다 반대하고 그거에 다 공통 분모가 뭡니까? 자유무역이야, 자유무역. 근데 트럼프는 대놓고 얘기했잖아. 자유무역 이제 안 하겠다. 보호무역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자유무역 안 하겠다고 그럽니까? 트럼프가? 그런 각종 자유무역 협정 그런 거 TPP니 뭐 한미 FTA니 뭐 이런 것들이 그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되찾아 주겠다. 빼앗긴 그 일자리를 되찾아 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트럼프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어서 A 구면인데요. 그 뭐 계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뭐 계란이 뭐 누가 계란을 요즘 서민의 음식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예? 초초 상류층이 먹는 음식이지, 그게. 그죠? 그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치솟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서 무관세 수입 카드를 꺼냈지만, 그러니까 관세를 안 매길게 이거죠. 외국에서 그러니까 계란 많이 수입 좀 해와 이거죠. 그런 카드를 꺼냈지만 당장 수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운송비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죠?
그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업계 이런 데서 지금 계란이 너무 지금 공급이 딸리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란을 좀 수입해 올까? 뭐 이런 걸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수입을 해와도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왜? 너무 비싸다, 계란이. 그래서 보면요. 지금 현재 그 들여다보면 그 운송료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국까지 그 계란을 실어와야 되는데 비행기로 실어와야겠죠. 그럼 그 항공료가 일단 152원 정도라고 본다고 하네요. 운송비가.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읽어보면요. 한국이 신선란 수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계란 한 개당 평균 도매 가격은 운송비 등을 합쳐가지고 도매 가격이 한 개당 184원 정도랍니다. 184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에다가 미국, 한국 간의 항공료인 152원, 그리고 또 그걸 들여갖고 한국 내에서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을 시키는데 그 비용이 또 들어가. 그래서 한국 내 유통 비용 56원 등을 합하면 총 소비자 가격은 예상되는 소비자 가격은 392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열나 비싸네요. 392원. 계란 하나에 392원. 근데 정부가 이 운송료에 해당되는 그 항공료, 요거의 절반, 즉 76원, 절반, 요 76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은 316원. 그죠? 우리가 이제 계란 하나당 316원 정도 주고 사 먹는 거야. 아메리칸 스타일, 그 아메리칸 닭이 낳은, 그죠? 걔네들은 아메리칸 닭은 울 때 꼭기요 안 하고 어떻게 울까 궁금하네요. 뭐 거기요 뭐 이렇게 울까요? 썰렁하네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온 미국 아메리칸 닭이 낳은 그런 계란을 우리가 한 개 316원씩이나 주고 처먹어야 된다. 뭐 이겁니다. 예. 근데 1월 4일 어제네요. 어제 기준으로 반면에 국내 계란 소비자 가격 평균은요. 역시 신토부리가 최고입니다. 신토부리. 평균 가격 281원. 와, 그럼 이게 얼마가 더 비싼 거야, 이게? 35원 정도 비싼 거네요, 35원. 정말. 이제 계란도, 요즘엔요, 그래서 식당 가갖고요, 예? 단골집이야. 뭐, 그래갖고 식당에 가고, 이모, 야, 서비스로 계란 후라이 하나 부탁해요. 그랬다 맞아 죽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요, 절대, 뭐, 서비스로 계란 하나 주세요. 뭐, 이모님,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산업면이고요. 인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텔. 아까는 퀄컴, 이제는 인텔. 예. 인텔 5G 모뎀 칩 공개, 퀄컴 독주, 제동 건화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이동통신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500억 개 사물인터넷 관련 기기 등을 연결할 5세대, 즉 5G 통신 시장을 두고 인텔과 퀄컴의 대결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5G 시장을 두고 인텔, 퀄컴이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전쟁에 거의 뭐 돌입했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인텔은 4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모뎀 칩을 공개했다. 이건 그 통신칩이죠, 통신칩. 앞서 그 퀄컴에서 그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맥락의 기사입니다. 그동안 모뎀 칩 시장은 퀄컴이 독주해왔다. 퀄컴은 2G, 이게 이제 혹시 좀 헷갈리실까봐 요즘 그 KT나 이런 거 SK텔레콤에서 그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5G 뭐 이러는데 그 5G의 G가 제너레이션, 즉 세대라는 뜻이죠. 그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이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을 자주 붙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술이 한 단계 기술 발전이 점프, 도약할 때마다 세대를 추가하죠. 그래서 1세대, 뭐 2세대, 3세대, 4세대. 그래서 참고로 퀄컴이요. LTE가 4세대잖아요. LTE가 4세대. 근데
LTE는 물론이고 퀄컴이 사실은 어디서 저렇게 갑자기 확 커졌냐면 저 퀄컴이 2세대입니다. 2세대. CDMA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그걸 줄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이 됐건 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항상 떠드는 거 로봇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가 됐건 뭐 스마트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스마트폰도 대표적인 예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딱 등장을 하면은요. 그 기술을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상용화가 되고 대중화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그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업체가 그거를 독점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경쟁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안 되면 뭐 그 합종 연행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 경쟁사와 손을 잡고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자기네들끼리 막 연합군을 만들죠. 무리를 만들어갖고 컨소시엄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기술 개발 협력을 같이 해가지고 서로 연구 개발해갖고 어떤 하나의 표준을 만듭니다. 그 기술 표준. 그게 이제 표준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규격화시키는 작업. 그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A군, B군, C군 이렇게 생겨요. 무리가. 그래서 그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삼성하고 소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어떤 뭐 특정 기술을 만들었다. 또 그게 이제 A군, B군은 또 다른 경쟁 무리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뭐 샤프전자하고 뭐 독일의 뭐 어디하고 또 손을 잡아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표준화 규격화된 기술 표준을 만들죠. 그럼 그게 또 다른 그 기술 표준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B군이 만들어낸. 그래서 그게 막 경쟁을 해. 경쟁을 해갖고 왜 경쟁을 해? 자기네께 공식적으로 전 세계 국가한테 공식적으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니네가 그 표준화 시켜놓은 기술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야. 공인을 해주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활을 걸고 싸우죠. 지금 자율주행차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도. 아직 그 표준화 규격화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래서 기술 표준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 빨리 선점을 해야 돼. 어? 그럼 거기서 막대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하고 지금 퀄컴도 그렇게 쌈박질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가 나왔구나. 그 퀄컴이 아까 언제 확 컸냐? 2세대 통신할 때 그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요거를 퀄컴이 개발을 했어요. 물론 혼자 그 단독으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기술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 바람에 거의 퀄컴이 통신칩 시장에서는 이때부터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5세대, 즉 5G, 여기도 빨리 기술 표준으로 자기네 걸 자리 잡게 만들려고 인텔하고 퀄컴이 또 막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텔이 그 CPU 주로 만드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인텔이 이제 좀 사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모바일이라든가 어떤 그 서버 쪽, 이런 쪽으로도 지금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인텔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요. 5G 시장을 노리고 모뎀 칩 시장에 뛰어든 인텔은 퀄컴처럼 5G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한국의 SK텔레콤, 그리고 KT, 그리고 미국의 버라이즌, 이거 통신사죠. 버라이즌과 T모바일, 중국의 또 차이나텔레콤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과 협력 중이다. 인텔은 4G 시장보다 수백 배 커질 5G 시장의 잠재력을 주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5G 시장은요, 기존의 4G, 뭐 3G, 2G 이런 시장이랑 뭐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핵심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도 자동차들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됩니다. 통신을 반드시 해야 돼. 자율주행차도 자동차들끼리 서로. 사물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2010년도 독일 인피니온을 인수해서 모뎀 칩 개발에 뛰어든 인텔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애플 아이폰 7의 모뎀 칩 절반가량을 공급했다. 그동안 애플 아이폰의 칩은 퀄컴이 독점해왔다. 근데 인텔도 이제 아이폰 7에다가 절반가량을 공급을 했답니다. 퀄컴이 지금 바짝 긴장하겠는데요.
예. 얼마 전에 과징금 폭탄까지 맞고, 예. 퀄컴이 지금 바짝 긴장해야 될 겁니다. A19면 그 바이오 의료면이고요. 그 SK그룹 내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뛰는 K바이오, SK그룹. 이거 보니까 시리즈로 매주 목요일마다 나올 것 같아요. 다시 뛰는 KO바이오라는 어떤 기획 기사네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SK그룹을 다루고 있고요. 그 SK그룹이 제약 바이오 사업을 많이 하죠. 예,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즉 SK 하이닉스도 좀 애지중지하지만 그분이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사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그룹 그 제약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그 계열사 보면 SK 바이오텍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이라는 그런 또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기사상에는 SK 케미칼 많이 들어보셨죠? SK 케미칼 백신 만드는. 근데 SK 케미칼도 SK 그룹 뭐 계열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게 아닌데 이게 SK 케미칼 그룹이라고 그래서 따르고 최창원 부회장님께서 계열 분리를 이게 아직 완전히 계열 분리가 안 돼 있나 본데요. 완전 계열 분리 작업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SK 그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려고. 근데 뭐 기사 내용이 맞겠죠. 기자분께서 뭐 사실이 아닌 거를 쓰셨을 리는 없고 완전히 계열 분리가 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여튼 뭐 기사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 SK 바이오텍,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케미칼 이렇게 이제 세 개 계열사가 있다 이렇게 기사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 SK 바이오텍은 주로 원료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원료의약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료의약품이 있고 완제의약품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원료의약품을 주로 만드는데 그 원료의약품도 어떤 걸 만드냐? 당뇨병 그 치료제, 그 다음에 항암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뭐 소위 말하는 항생제겠죠, 뭐 이게. 요걸 만드는데 쓰이는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노바티스 많이 들어보셨죠? 다국적 제약사 워낙 유명하니까 노바티스 그다음에 화이자는 뭐 그놈의 그 비아그라 때문에 뭐 엄청 유명해졌죠. 아스트라제네카 전부 다 다국적 제약사. 여기다 원료의약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SK 바이오텍이. 그리고 또 하나 그 세종시 아시죠? 세종시에 가면 그 명학 산업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 700억을 투자해가지고 신규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5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어디가 SK 바이오텍이. 그리고 SK 바이오텍이 그 SK 바이오팜이라는 또 다른 계열사가 제가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원래 분할돼서 그 떨어져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보면은요, SK 바이오텍이 지난 2016년도 매출이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억,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3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네요.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그리고 전년 대비 매출이 30%, 영업이익은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SK 바이오팜이라는 계열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합니다. 신약. 그래서 어떤 신약을 개발하냐? 그 뇌전증이라고 예전에도 그 뉴스에 크게 한번 났었죠. 어떤 뇌전증 환자분이 그 자동차를 몰고 가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 행인들을 치이셔갖고 뭐 몇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다. 그래서 뭐 그죠?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일명 그 흔히 말하는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질. 예전엔 간질이라고 불렀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감이 좀 안 좋다 그래갖고 뇌전증이라고 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뇌전증 관련된 그 신약을 지금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냐 단계가 미국에서 임상 3상 그걸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임상 3상은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뇌전증을 앓고 계신 그 환자들을 대규모로 모집해갖고 대규모로 진행하는 그런. 그래서 임상이 보통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있는데 임상 3상 할 때가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기본이 몇백억 이상씩 들죠. 그래서 그거를 뭐 진행 중인데 이게 나중에 그 FDA로부터 만약에 정말 정식으로 그 승인만 받으면
이것도 좀, 뭐랄까, 좀 파장이 크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기사상으로는 요 뇌전증 치료제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미국에서만 연간 1조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어서 뇌종양 치료제, 여기 개발에도 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 SK케미칼이란 또 기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원래 그 석유화학 그 제품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지금 점차 비중이 의약품이라든가 어떤 백신 이런 쪽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아까 말했던 그다음에 혈우병 치료제 이런 그런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계열사다. 어디가 SK케미칼이. 그래서 기사 잠깐 읽겠습니다. 지난해 독감 바이러스 4개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사가 독감 백신을 세계 최초로 유정란 방식이 아닌, 즉 계란에서 뽑아낸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SK케미칼은 그리고요 또 대상포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대상포진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식약처 허가를 앞두고 있다. 대상포진. 그 왜 피부에 이렇게 마치 피부병처럼 막 발진이 생기고 붉게 막 그런 그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대상포진은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인 같은 경우에 우리 여성분들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막 굶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오고 심하면 영양 실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의 그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걸려. 근데 대상포진이 이게 굉장히 아프다고 하네요. 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면. 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대상포진.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뭐 기사에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이제 받았다고. 그리고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호주 제약사에다 기술 수출을 이미 했는데 이것도 FDA 허가를 받고 현지에서 판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SK바이오텍, SK바이오팜, SK케미칼 간략하게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증권면 보겠습니다. 뭐 중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국내 증시 영향은 뭐 이런 기사입니다. 중국계 자본 이탈 가속 우려. 지금 중국의 그 위안화 가치가 거의 사상 최저죠. 특히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위안화가. 그래서 지금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렸죠. 예. 올해 2017년도 중국 상해 증시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4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급속한 자본 유출 이게 우려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자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각종 조치를 취할 거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뭐 같은 맥락의 기사 같아요. 그래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예. 중국의 인민은행은 4일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6.9528 위안으로 고시했다. 중국은 제가 그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민은행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기준 환율을 달러당 얼마 이렇게 딱 고시를 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위로 아래로 얼마 이상은 그 벗어나지 못하게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상한선, 하한선을 딱 정해놓고 관리하는 거죠. 그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는 자유롭게 환율이 변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상한선을 벗어나거나 하한선을 벗어나거나 그렇게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 뭐 변동 환율제도 아니고 완전 뭐 고정 환율제도 아니고 두 개를 섞어놓은 이상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인민은행이, 그죠? 4일 위안화 기준 환율을 1달러당 6.9528 위안으로 고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날 대비해서 0.0028 위안 절하한 것으로 2008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 절하라는 말이 나오죠. 뭐, 절하, 절상. 이 말이 참 어려워. 한자인데요. 절하, 아래 하자. 뭐야? 아래쪽으로 절했다. 뭐야? 가치를 더 끌어내렸다 이겁니다. 절상했다. 절상은 가치를 올렸다. 뭐에 대한 가치? 달러와 비교했을 때 자국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겁니다. 일부러. 중국발 외국계 자본 유출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매도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예? 이 자국의 화폐 가치, 즉 중국은 위안화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은요. 외국 자본은 다 팔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갖고 환차손을 보거든. 환차손이라면 뭘까요? 환차익의 반대말. 환차손. 손은 뭐야? 손해봤다고. 환의 차이 때문에 오는 손해. 그게 환차손. 환의 차이는 또 뭐야? 자, 만약에 미국 사람이 그냥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중국 주시장에다가 투자를 했어. 그러려면 미국 사람은 미국에선 달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를 주고 주식을 살 수가 있나? 중국 주식을? 안 되잖아요. 중국은 위안화를 쓰잖아, 화폐를. 그럼 달러를 위안화로 바꿔야 돼. 위안화로 바꿔갖고 중국의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랐네? 또는 주가가 내렸네? 오르든 내리든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팔았어. 그러면은 위안화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식 판 값을? 대가를? 그럼 그 위안화를 갖고 미국으로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고 가면 뭐해? 미국에서는 위안화 쓰나 안 쓰지? 달러밖에 안 쓰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로 바꿔야 돼. 근데 위안화의 가치가 내가 주식을 살 때보다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위안화의 가치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네? 그럼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달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없다? 많이 못 받아.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그동안엔 또 그 사이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잖아요. 그게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위안화 한 장, 지폐 한 장 팔면은 1달러짜리 지폐 5장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4장밖에 못 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주식이 아무리 올라서 시세 차익을 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차손에서 다 까먹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외국 자본들이. 중국발 외국계 자본 유출은 국내 주식시장에,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영향이 온다. 국내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매도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지난해 초에도 8일 연속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절하되면서 중국 주식시장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국내의 코스피 지수도 19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여기에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로 중국계 자본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초 이후 11월 말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1조 5천억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